미국은 올해 들어 한국에 관한 다양한 긍정적인 메시지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미국이 한국을 따라가야 한다고 했으며, 최근에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미국은 한국보다 테스트 숫자가 더 많아 더 낫다면서 최고 기준을 한국으로 잡으며 싫지만은 않은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또한 팬데믹 초기에 미국 대형마트에서는 화장지 사재기가 일어나서 한국을 보도하며, 한국은 절대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현재의 한국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의 한국 모습까지 화제가 됩니다. 바로 한국의 촛불 시위를 비롯해서 최근의 집회들 사진이 미국에서 공유되기 시작한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최근 미국은 각종 관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한국의 시위는 대단하다는 반응입니다. 미국의 커뮤니티의 한 네티즌은 한국 사진 한 장을 올려놓으면서 이것은 한국의 평화적이며 민주적인 집회 사진이고, 놀랍게도 시위 중에 다치거나 경찰과 충돌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는 메시지를 올립니다. 이런 글이 올라가자 미국 네티즌들은 한국은 대단하다, 저런 모습이야말로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세라며 극찬을 하는 모습이 나오며, 다른 네티즌들도 요즘에 한국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며 최근의 방역을 비롯해 많은 이슈에서 한국의 활약이 두드러진다고 칭찬합니다. 촛불 집회 때 많은 한국인들은 시위 자체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정당성을 가지며 그 자체가 국민의 목소리를 온전히 낼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 미국 네티즌은 보통 민주주의는 서양에서 앞선 덕목으로 생각했는데 뭔가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한국을 집단주의나 군부 시절을 경험해 국민들이 순종적이라는 표현을 하며 다소 평가절하하는 모습이 있습니다만, 한국의 국민들은 국가에 부당한 이슈가 있을 때 거리를 나와서 시위를 하되 질서 정연하며 누구 하나 다친 이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절대 대중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서방에서는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가 될 정도로 한국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민주주의의 시작이 서방이며 한국은 동양 문화로 점철되었으나, 현재 민주적 시스템이 가장 잘 돌아가는 나라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으로 봐야 하지 않냐는 의견도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서양 국가들도 한국의 민주주의를 거론했는데요. 특히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놀라운가에 관해서 프랑스와 이탈리아 언론이 언급했는데, 프랑스 양대 일간지 중 하나인 르 피가로의 도쿄 특파원 레지스 아르노 기자는 한국이 이번 팬데믹을 뚫고 한 업적 중에 가장 위대한 것 중 하나로 방역을 하며 동시에 치러진 총선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방역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는데 프랑스는 모든 지방선거가 취소되었다면서, 민주주의를 위해 비싼 대가를 치르며 싸운 한국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팬데믹에 잘 대처한 모델로 회자하고 있다며 한국에 대해 부러움도 감추지 않습니다. 이탈리아 일간 라스탐파는 한국 마스크 쓰고 선거 치르는 국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15일 예정대로 치러지는 한국의 총선 투표를 집중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신문은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도 한국은 총선을 포기하지 않았다면서 한국이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방역 모델이 된 것처럼 현 사태에서 어떻게 선거를 치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코로나19 이후에 다양한 면에서 서방 사회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봉쇄를 하지 않고도 경제가 돌아가고 있으며 성숙한 민주의식 가운데 국민들은 안전하게 집회를 하며 마친다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에 많은 한국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쳐 한국이 살기 좋다는 인식이 급속하게 늘었다고 합니다. 한국하면 헬조선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국보다는 외국으로 가서 살자는 의견이 많이 등장하곤 했는데, 최근에는 한국이 가장 살기 좋다, 한국에서 태어나길 잘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두세 배 이상 많아졌다고 합니다.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소위 선진국들이라는 많은 국가들의 민낯을 보게 되었고, 한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며 걱정을 덜하게 되는지 비교하여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 가능하면 빨리 돌아가고 싶다며 한국이 전생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는 의견을 가감없이 각종 교민사회로부터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전 세계가 요동치는 가운데 주목받으며 많은 국가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 사태 이후 국격 상승은 물론이고 많은 세계인들이 찾고 싶은 나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나가 보면 2020년은 미중 신냉전의 원년이라고 기록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거의 매일 중국을 신나게 때리는 뉴스거리들을 만들고 있죠. 코로나에 대한 책임론들, 신강위구르 인권 탄압에 대한 제재 조치, 홍콩 특수대우 취소, 중국의 자칭 남중국 해에서의 영해권을 정면 부정 등, 그리고 트럼프와 고위 관료들도 각종 발언에서 강도 높은 중국에 대한 비난을 진짜 매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역시 캡틴 아메리카의 나라예요.
그리고 최근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하자 이것은 단교 이전에 최고의 조치이다 라는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조치들은 강력해 보이기는 하지만 중국을 아프게 할 수는 있어도 죽일 만큼의 수는 아닌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을 배제하고 중국을,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중국 공산당 세력과 중국 공산당 독재사회 시스템을 붕괴시켜버릴 카드는 없을까요? 이에 대해 그 카드들은 이미 현재 미국의 의사결정권자들의 손에 있고 조만간 실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돌고 있습니다. 강력한 그 방법은 첫째, 중국의 인터넷 방화벽을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1990년대 중반만 해도 중국에서도 국제 인터넷망에 접속할 수 있었지만 1997년부터 중국은 네트워크 감시와 봉쇄를 거의 동시에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황금방패 프로젝트 또는 금순공정으로 불리는 이 정책은 중국 공산당에서 실시하는 자국민 정보검열 시스템으로 만리장성에 빗대어 방화장성, 만리방화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중국에서는 2017년 6월 네트워크 안전법을 시행하면서 VPN을 봉쇄하고 글 삭제, 계정 차단, 체포 등의 조치가 계속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에 해가 될 만한 내용이 있다는 곳은 모두 차단해버리는데, 모두 알다시피 중국에서는 구글, 위키백과 유튜브 접속을 금지하고 있고 한국의 네이버, 다음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엄청난 화제가 된 동타이왕이라는 사이트가 있었죠. 여기는 중국 파룬궁박해나 홍콩 보안법 같은 내용이 모여있고 중국 당국의 차단을 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이트인데, 한국에서는 중국 국적의 사람은 동타이왕에 접속한 순간부터 반정부 인물로 공안에 찍힌다는 말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로 중국인인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놀리는 장난이 유행이었는데, 중국인인 것 같은 사람들의 댓글 반응을 보면 진짜인 것 같기도 하고요. 개인이요, 이런 중국의 방화벽은 유형이었던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지만 중국에서는 이를 더욱 사악한 무형의 네트워크 방화벽으로 변신시켰다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최근 미국과 국제사회에서는 코로나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중국의 은폐, 조작과 더불어 이 네트워크 봉쇄도 지목되고 있고, 때문에 이런 중국의 네트워크 장벽을 더 이상은 보고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를 맡을 저승사자 같은 사람이 드디어 2년 만에 등장하게 됩니다. 트럼프는 2018년 6월 마이클 팩을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등을 감독하는 미국 글로벌 미디어 기구의 최고 경영자로 지명했는데, 미 상원에서는 이 사람 때문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너무 보수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논쟁이 벌어졌고, 때문에 임명이 미뤄지다가 올해 6월에 마침내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그는 취임하자마자 미국의 소리와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중국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심을 받는 고위직들을 해고해버리면서 미국은 중공의 침투를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하고 마땅히 중국의 방화벽도 철거해버려야 한다라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전 백악관 수석전략고문 스티브 배너는 최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중공에 대해 일관된 계획을 세웠고 계획대로 실행해서 중공을 해체할 것이라고 밝히며, 그 방법론 중 하나로 중국의 방화벽을 무너뜨리는 것도 이미 미국 정부의 일정표에 올라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럼 언제 시작된다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미국의 전 법무부 국장 마이클 호로비츠는 30억 달러의 정부 자금을 투자해서 미국 각 대학의 관련 기술을 종합하고 금년 대선 전에 중국의 방화벽을 무너뜨릴 것인데, 사실 이 정도는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단지 미국이 2차 대전 당시 핵폭탄 개발을 위해 맨하튼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것처럼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당시의 핵폭탄처럼 듣도 보도 못하던 신기술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바로 이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지난 21일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사업 스페이스X의 펠컨 9으로 한국의 첫 군용 통신위성인 아나시스2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우리의 관심을 끌기도 했었죠. 스페이스X는 이번에 추가로 86기의 위성 발사에 성공했고, 이를 통해 우주위성 인터넷 구축 프로젝트인 스타링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스타링크는 무게 약 200kg대의 소형 군집위성 약 12,000개를 순차적으로 지구 저궤도에 띄워서 전 세계를 초고속 인터넷으로 촘촘히 연결하려는 계획입니다. 올해까지 1600개의 위성이 550km 상공에, 이후 330km 상공과 1100km 상공에 수천 개의 위성을 추가해서 3개의 궤도에 군집 위성을 배치한다는 것인데, 저 궤도인이 지구와 송수신이 수십 배 빨라져서 드론, 자율주행 등 6G 시대를 주도하려는 의도입니다. 수많은 위성 인터넷이 전 세계에 망을 형성하게 되고 중국에서도 당연히 접속할 수 있게 될 테니 중국 네티즌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고, 중국의 방화벽을 무너뜨리는 궁극의 킬러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북한으로 풍선에 삐라를 실어서 날려보내는 것과 비교하면 클래스가 후덜덜해 보이죠.
또한 전문가들은 중국의 네트워크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그다지 큰 문제가 없고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 시기인 2015년 미국은 중국이 2천만 명의 미국 정부 직원의 정보를 해킹한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의 인터넷 검열과 방화벽은 미국 기업들에게는 수십억 달러의 비즈니스 기회를 방해하고 있는 무역 장벽이라고 했고, 이후 미국은 이것을 공개적으로는 거론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만 실행할 방법은 차근차근 준비해왔다고 합니다. 베넌과 호로비치의 말대로 이미 미국 정부가 계획을 세워놨고 중국의 방화벽을 무너뜨린다면 중국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은 자명한데, 중국인들조차도 방화벽만 없어지고 나면 나머지 변화는 중국인들에 의해서 자동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국이 대항할 수 없는 공산당의 치명적인 카드는 중국 공산당원의 입국 금지입니다. 7월 18일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중국 공산당원과 그 가족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 나아가서는 추방시킨다는 법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공산당원은 1949년 중국 건국 당시 449만 명에서 현재 9천만 명이 넘는데, 가족까지 포함한 이 금지령의 대상자는 2.7억 명이나 되어 중국인 5명 중 1명꼴이 됩니다. 이 보도가 나오자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완전히 격앙되어서 미국과의 단계보다 더 엄중한 상황, 의심할 것도 없이 이제까지 나온 워싱턴의 대중정책 중 가장 미친 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전에 중국 유학생 비자를 중단하고 홍콩 보안법으로 중국의 관료 등을 제재하겠다고 한 것도 있었지만, 이 보도에는 차원이 다르게 부들대고 있는데 바로 공산당에 대한 제재를 사실상 체제 전복의 시도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연 300만 명의 중국인 입국자들 중 당원을 어떻게 확인할 거냐, 상징적인 압박일 뿐이다 라고도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자 다수의 중화권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서민들은 환영, 트럼프 대통령에 고맙다 등 트럼프 행정부에 환호하는 글로 가득 찼고, 공산당을 구분하는 아이디어 제공도 쇄도했습니다. 구글 중국어 검색에서는 퇴당, 즉 탈당과 탈당하는 법이라는 검색어 순위가 급격히 올라갔는데, 중국의 방화벽을 뚫고 중국 IP로 구글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은 중국에서 특권층, 즉 중국 공산당 고위층일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을 구분해서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정체성에 분열을 일으키는 전략인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중국의 인권 박해자들을 전면적으로 제재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책임 추궁은 국제인권법, 국제형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속하는 국가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나 시스템, 명령에 의한 행동이라고 항변할지라도 그 죄나 악행이 덮어질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전범들이 처벌받는 것과 마찬가지이겠죠. 미국은 이 원칙에 따라 중국의 인권 박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2019년 미국 국무부는 파룬궁 등 일부 종교 신앙단체는 자신들을 박해한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해서 비자 심사를 엄격히 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는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에 가담한 중국의 관리들에 대해 비자 제한을 실시, 7월에는 미국인의 티베트 진입을 저지한